상암동 김반장. 상암동 김반장 김경률 회계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관련인데 사실 네. 예. 김경률 회계사를 제가 안 것도 이 삼성 이슈고요. 네. 삼바 때문에 네. 알게 됐고 김경률 회계사의 진짜 전문 분야 메인 메뉴죠. 언제부터 그렇게 삼성 문제에 집착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집착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1998년 이때가 에버랜드 전환 사채 문제가 이제 터지던 때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도 회계사가 막 되었을 때고 참여연대도 막 발을 디뎠던 때라 이제 그때 당시 장하성 김상조 선생님이 이거 좀 봐라, 이거 주식평가 좀 해라 하면 제일 막내로서 이렇게 주식평가도 해보면서 시작했던 거죠. 참여연대 시작 때부터 지금 참여연대를 나온 이 시점까지 죄송합니다. 네. 아니, 괜찮습니다. 나온 네. 시점까지 변함없이 삼성 관련된 이슈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시는 건데 삼성 입장에서 회계사면 얼마나 미울까요? 그럴 것 같긴 해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삼성 문제에 대해서 네. 이제 삼성이 가장 우리 사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춘 그런 집단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저도 깜짝 놀랐던 게 과거에 어느 이제 모 국회의원께서 10대 재벌의 이런 이제 경제력 집중 현황을 한번 따져봐라 이렇게 해서 쭉 분석해 보는데 사실은 우리 삼성과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10대 재벌조차도 아홉난장 이런 식이거든요. 삼성과 그 외군요. 그렇죠. 삼성과 그 예. 외.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이제 막대한 영향력을 올바르게 그리고 건전하게 행사되고 유포되면 좋겠는데 자칫 이제 오너 일가 이해관계에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각종 이제 편법, 불법 사례들이 나타나다 보니까요. 저희도 이제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시하고 이제 견제하는 게 저희 이제 임무라고 생각해서 또 하나 이제 제가 이렇게 20년 동안 하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많던 그 교수님들, 시민사회 일원들이 삼성 문제라고 하면은 한 발 한 발 또 발을 길을 떠나버리시고 어느 때부턴가는 옆에 아무도 없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남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에서 독보적인 뭐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들 없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20년 동안 네. 막대한 영향력을 합법적으로 올바르게 선하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파왔는데 함께 했었던 분들이 하나 둘씩 어느 때 보니까 이제 사라지고 안 계시고 혹시 후회하신 것 같은데요? 후회는 아직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고. 아니 그럼요. 그러면 여전히 삼성이 이 막대한 영향력을 합법적으로 올바르게 선하게 쓸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뭐 자랑할 만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우리 한국의 뭐 독보적인 그런 기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자, 그 기업이 지금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좋은 기회를 가져온 건지 아니면 위기를 가져온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요일이었습니다.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결국 기소하기로 결정했는데 사실은 검찰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낸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회계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사실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불기소 권고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제 여러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룰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사안이고 과거 그리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적부심에서도 판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뭐 구속의 여건은 해당하지 않대.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죄우 유무를 좀 따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기소에 따른 재판으로 가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반응을 좀 보죠. 네. 변호인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이 기소를 목표로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한 거다.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기소를 목표로 했다. 이게 약간은 뭐 우리 흔히 인과관계가 전도된 그런 느낌인데요.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나타나게 되니까 혐의를 바탕으로 이제 기소를 한 것이지 이재용 부회장을 목표로 삼고서 처음부터 수사를 했다? 우리 사회에서 이건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일 테고. 네. 네. 쉽지 않죠. 말씀하신 대로 20년간 싸웠는데 다 떠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삼성 이재용 회장을 탁
두고 그럼요. 수사를 한다는 건 이건 예. 현실적으로 네, 사실 뭐 네.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공소 사실 저도 봤는데 내용이 많은데 그냥 이 말 한마디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을 위해 예. 뭐 이재용 부회장의 친구나 가족이 나선 게 아니라 삼성그룹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뭐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을 한 거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검찰의 수사 기록이라고 하죠. 공소장은 이제 공개가 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네. 여러 이제 뭐 검찰 수사 기록 심의위원회 이런 곳에 이제 심의를 거쳐서 22쪽짜리 수사 기록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복현 부장검사가 직접 이제 브리핑을 하셨는데 네.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요지는 이제 PD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회사 한 곳 한 곳의 의사결정이 그리고 그것들을 총괄하는 이른바 미래전략실에서도 이것들이 회사의 이익 그리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측면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고 배임 혐의 등 뭐 각종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 이런 이제 판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그 민주당 이용호 의원실에서 삼성의 내부 문건 네. 이른바 프로젝트 G가 공개됐어요. 네. 이 프로젝트 G가 뭐예요? 일단 이름은요. 이 프로젝트 G라고 했는데 이 G가 가버넌스, 지배구조. 네. 가버넌스의 이제 첫 글자이고 공식 문서 이름은 그룹 지배구조 개선 방안 검토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복현 검사 부장검사가 이 검찰 수사 기록을 요약할 때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한 문서로 드러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삼성 내부에서 네. 이 지배 구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삼성 내부에서 만든 문건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때의 지배력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재용, 이건희 이렇게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논지도 이게 주주의 이익, 회사 이익이 아닌 특정 1인 오너의 이익을 위해서 너희들은 복무하고 있다. 이런 혐의를 둔 거고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생생경제 통해서 좀 여러 차례 들으셨을 거예요. 그 쟁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분 전문가들하고 정리를 해드렸고 우리 회계사님하고도 김 반장하고도 제가 한 기억이 있는데 네. 사실 볼 때마다 일반인들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일단 뭐 자본시장법, 네. 뭐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어려운데 어쨌건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예. 계열사나 여러 기업을 가진 대기업이 총수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이렇게 그룹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례가 있었습니까? 대개는 이제 이런 사례들을 찾자고 하면 삼성의 사례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98년에 있었던 에버랜드 전환 사채. 이것도 결국은 이제 당시 승계를 애초에 보면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으로 승계를 위한 최초의 시드머니가 이때 주어지면서 에버랜드를 통해서 이제 점점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가 있냐고 한다면 삼성이 항상 최초의 사례를 만들고 그 사례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따라가는 여러 이제 기업들, 심지어는 이제 가다 보면 중견기업, 중소기업조차도 한번 이렇게 삼성이 길을 터주게 되면 따라가는 그런 일련의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번 재판이 또 아주 네. 중요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기업 그 역사에 되게 중요한 재판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삼성 변호인단 입장에서 네. 우리 회계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일단은 변호인단이 1일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제가 그걸 바탕으로 여쭤볼게요. 먼저 변호인단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 이건 증거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일반적 주장이다. 이 주장을 하는 변호인단은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할까요? 왜 일반적 주장이 일 뿐이라고 할까요? 일방적 주장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웃어서 죄송한데 그분들의 변호인들의 입장이 오히려 일방적 주장 아닌가. 저도 이제 앞서 이제 이곳에서 말씀 몇 차례 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놀랐는데 제가 이 사건의 고발인이더라고요. 2018년. 고발도 하셨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삼성을 대상으로요? 네, 그랬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이렇게 얼마 전에 검찰청에서 통지가 왔더라고요. 이와 같이 조처가 되었다. 그게 어떻게 됐어요?
이 건으로요? 예. 이 안에 고발인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제가 이 건의 고발인이었고 검찰에서 제가 지금 당사자를 인터뷰하고 있군요. 그런 거죠. 네. 아. 그래서 이제 저도 고발인 자격으로 이제 몇 차례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도 받고 했는데요. 네. 그 일부 자료들을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용우 의원께서 공개하신 그리고 그 전에는 배진교 의원이 공개하신 여러 자료들을 봤는데요. 사실은 뭐 저희 이제 제가 과거 참여연대 몸담았을 때부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문제라든가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문제를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그때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서로 가지고 저 역시도 어떤 물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었는데 네.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뚜렷하게 나와가지고요. 뭐 주가 조작을 그 획책한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확보되어진 상태라. 근데 이제 삼성 네. 측은 그러는 거죠. 그 검찰에서 말하는 증거라는 게 네. 합법적인 경영 활동의 일부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드리고 싶은데요. 프로젝트 G에 어떤 이제 문구가 있냐면 어떤 핵심적인 문구입니다. 전자의 2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그룹 지분이 취약하다. 이게 어떻게 회사의 경영 상태를 말하고 뭐 주주의 이해관계가 됩니까? 이게 쭉 보면은 뭐냐면 계속 그런 회장님, 부회장님 이런 게 나와요. 결국은 부회장의 지분이 작다는 거거든요. 내부 문구에 그렇게 써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프로젝트 G에. 프로젝트 G라는 문건 자체가 그리고 1년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이분들이 미래전략실에 모여서 그리고 각종 이사회에서 하고 고민하고 실행했던 것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1인을 위해서 행해지고 있다. 아니 그것들은 이재용 부회장 1인을 위해서 할 수 있죠. 누가? 집사들이 해야죠. 그건 집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집에서.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받은 변호사, 회계사들이 해야지. 네. 어떤 특정 회사의 이사진들이 이사회에 모여서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기업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뛰어야 하는 기업인데 그렇죠. 예. 지금 그런 기업이 기업 차원에서 이재용 개인의 예. 그 지배 구조를 위해 전 직원이 그렇습니다. 예. 지금 뛰었다. 진짜 지금 그렇습니다. 이걸 예. 검찰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실제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삼성에서는 일방적 주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네. 하나는 회계사님이시니까 뭐 앞서 언급도 하셨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본식 회계는 12명의 회계 전문가들이 회계 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예.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적이 있었나요? 우리나라의 회계 전문가가 몇 명일까를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고요. 과거 한겨레 신문이 이제 폭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에 의하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유명 이제 사립대를 비롯해서 유명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뭐 수천만 원의 이제 수료를 받고 썼다는 그런 이제 그 폭로성 기사였는데요.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이제 전문가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맞다 이런 의견서를 제출한 걸 저도 알고 있는데 반면에 이와 같은 특히 분식회계권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뭐 위원회 공식적인 국가기관들에서 금융감독원에서 2차례 그리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2차례 감리위에서 1차례 총 5차례 모두 다 동일한 결론을 내렸거든요. 네. 대개는 뭐 5차례가 아니라 금감원에서 결정 내려지면 이 이유는 어떤 기업이든지 사실 회계에 관한 가장 전문적인 인력, 전문적인 어떤 심판 기능을 가진 곳이 금감원인데 금감원의 결정을 뒤엎는 그런 사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는 금감원을 비롯해서 이제 5차례의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뒤집을 건지 더군다나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는 그것들을 은폐하려고 했던 물적 증거 메일이 오고 갔다든가 이 회계 숫자를 조작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은폐해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문건들이 뭐 셀 수 없을 만큼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가 분명히 있다. 네, 그리고 네. 검찰에서도 뭐 증거 없이 삼성을 상대로 예.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20년간 예. 이렇게 싸워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단 회계사님의 그 진정성을 저는 예. 개인적으로 일단 믿어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판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 검찰이 기소만 한 거지 법적인 판단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변호인단도 아마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할 테고 그래야 되겠죠.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세요? 저는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의 판단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검찰의 수사 기록 사실은 22쪽 공소장은 2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하고 이제 수사 기록 22쪽이던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되게 놀랐습니다. 저에게 논리적으로 치밀하고 그리고 뭐랄까요 이렇게 정말 수사를 꼼꼼하게 잘 했구나.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제 수사 검사들이 이복현 부장검사를 비롯해서 이제 모두 다 좌천되어져서 사실상 공판에 참여하기 힘들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어떤 물적 증거들을 많이 확보해 놨기 때문에 네. 저는 적어도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재판정에서도 올바르게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자, 20년간의 김경률 회계사 및 그 전문가들의 싸움이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누가 이길 것인가를 봐야겠네요. 네. 저는 관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문자로 3359님은 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 오너 꼭 법정에 지금 세워야 되나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0847님은 해외에서는 삼성이 문호조 운영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기업으로 불리는데 정의를 생각하면 이재용 부회장 구속돼야 되지만 파장도 걱정돼요. 자, 이재용 부회장 이 오너십이 이렇게 흔들리면 한국 경제를 흔들리는 거 아니냐. 늘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기소된 이유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거든요.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주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영자라면 당연히 법적 조처가 처해지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라고 하는 어떤 글로벌 대기업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총수 1인에 의해서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오히려 총수 1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면 그게 문제인 거고요. 따라서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의 존망과 관련해서는 걱정할 부분이 없지 않나. 오히려 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사 한 명 한 명이 더 이상 오너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너의 이익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 회사의 이익을 앞서서 생각하게 된다라면 회사의 경영 실적은 충분히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관측합니다. 제가 화요일에 이재용 부회장 기소됐을 때 오프닝으로도 한 얘기인데 그 고려대 이한상 교수랑 제가 이 건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 교수님이 내가 학생들한테 너희들 잘하면 구글 회장도 될 수 있어.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도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는 하는데 삼성은 지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 지배구조상. 근데 앞으로 이 판단을 통해서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럼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암동 김반장 김경률 회계사 함께했습니다. 2주 뒤에 만나요. 예,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생생퀴즈 정답 1번 포괄임금제 였습니다. 6880님은 포괄 연봉제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7267님 우리 회사도 1번 포괄 임금제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532님 또 6002님도 보내주셨고 8656님은 포괄 임금제 법적으로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저희 회사는 아직도 해요. 그래서 맨날 칼퇴 돈 더 준다면 더 열심히 할 텐데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6002님은 최저임금제, 9001님은 포괄임금제 생생경제 덕분에 우리 같은 평범한 주부들도 유식해집니다 하셨어요. 주부가 왜 평범합니까? 얼마나 비범한데요? 가정경제 책임져야 되죠.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죠. 기획재정부 장관 역할도 하시는 거고 교육부 장관 역할도 하시는 거고 여성가족부 장관 역할도 하시는 겁니다. 주부를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비범합니다. 꼭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553님 똑순이 되려고 열청취자로 있는데요. 부끄러워 주저주저 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저 같은 사람도 경제 프로 진행하는데요. 뭐 같이 방송 들으면서 경제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고부기님 방송 끝나고 진짜 헌혈하셨고요. 인증샷 보내주셨어요. 제가 꼭 방송 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문자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